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몸에 밴 상처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심리학,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입니다. 지은이는 다미 샤르프, 옮긴 사람은 서유리,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이 책은 표지 그림도 시선을 끄는데요. 어린 소녀가 고양이를 끌어안고 있는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책 표지 속 상처받은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가족이나 이웃들의 사랑의 손길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없는지, 또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나의 과거를 기억한다. 이 책은 독일 아마존 심리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환갑이 넘었는데도 초등학생 때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왜 우리는 이렇게 즐기도록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또 우리의 오래된 상처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뭔지 잘 알게 된 이후에도 왜 행동 습관, 언어 습관을 잘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32년 동안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한 독일의 심리치료사 다미 샤르프는 평생 동안 이 질문에 대한 임상치료와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 자체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상 정신이 아니라 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32년 동안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심리 치료하면서 인식 위주의 상담 치료보다는 몸과 관계 위주의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신체 감정 통합 치료법이라는 자신만의 특허를 가진 심리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어린 시절이라는 비밀 창고, 2장 인생의 5가지 과제, 1. 나는 안전한가? 2. 나는 내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3. 나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가? 4. 나에게는 자기 효능감이 있는가? 5. 나는 사랑과 성에 관대한가? 3장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만나다. 4장 몸은 과거의 비밀을 알려주는 열쇠다 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을 몇 군데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의 몸속에 숨어 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태어난 이후 불과 몇 년의 시간 안에 일어난다.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에게 이미 그 기억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시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정적 토대가 마련되며 이때 받은 상처는 이러한 토대가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 많은 사람의 인생에 긴 그림자를 남긴다. 나는 이러한 옛 상처들을 이 책에서 발달 트라우마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서 트라우마라는 개념 때문에 겁먹지 않기를 바란다.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면 흔히 쇼크 트라우마, 즉 한 번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만성적으로 존재감을 무시당하거나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트라우마는 남는다.
이것이 발달 트라우마의 특징이다.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지는 못한다. 이것도 단절고리의 한 부분이다. 만약 모든 것이 인식, 즉 이성에 대한 문제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만 하면 곧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좋은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식은 해결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또 그 오래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치유라는 말 자체가 거창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치유의 의미를 우선 설명하고 싶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경험을 지워버릴 수도, 벗어 던질 수도,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 경험들은 모두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치유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래 의학적으로도 그런 치유는 불가능하다. 내가 생각하는 치유는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에 벌어진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통합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좋은 경험을 만들어서 옛 상처가 더는 지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다. 삶이란 원래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어느새 30년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살고 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배웠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코 혼자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다.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접촉은 언제나 치유 과정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나는 이런 접점을 통해서 내 몸에 이미 배어버린 오래된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비밀. 누구나 안고 있는 이런저런 모순과 문제들의 뿌리는 대개 어린 시절에 들어있다. 캐캐묵은 진부한 말 같지만 소름 끼치도록 진실인 경우가 많다. 수년 동안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어린 시절은 어쩌면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여기서의 어린 시절은 생애 초기, 즉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가 거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시기의 경험은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이 특별한 지식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고통과 삶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삶의 다양한 종류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처는 그리스어로 트라우마이다. 트라우마는 이미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를 전쟁, 성폭력, 고문과 같이 끔찍하고 잔인한 경험과 연결짓지만
이것은 한 단면일 뿐이다.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도 트라우마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트라우마 중에는 자라면서 일상적인 상처를 통해 얻은 발달 트라우마가 있다. 성인이 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에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했을 때 생긴다. 이것은 주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극단적인 사건이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무지나 선입견, 능력 부족 때문에 벌어진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혼자 방치되거나 외면당한 경험을 한 아기는 처음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아기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의를 끌려고 애쓴다.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는 소리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분노하는 듯한 울음소리는 격분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기는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아기가 울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기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후 2살이 안 된 아기들은 어떤 의도나 계획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방치를 당하게 되면 이것은 끔찍한 기억으로 몸에 각인되어 평생을 따라다닌다. 실제로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면 아기는 어느 순간 소리 지르며 우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이것은 끔찍한 상흔을 남기고 만다. 무력감과 분노, 특히나 격분하는 감정이 강하다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격분은 분노라는 감정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파괴하고 싶은 감정이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은 두려움이란 감정을 갖게 하고 이것은 격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가슴속 깊숙이 잠재돼 있다. 이 격분이라는 감정은 부당함과 불공평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것인데 심하게 표출될 경우 주변에도 큰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생애 초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일 확률이 높다.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화라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분노를 밖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배신하고 계속해서 부모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살았던 자신을 깨닫는 것은 심리치료의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굴욕감을 주거나 무시하고 때리거나 심지어는 성적 학대를 가해도 사랑을 갈구한다. 명백하게 가해 행위를 한 부모여도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나는 사람들이 이 용서라는 또 다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최선의 수단이 아니다. 용서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완전히 다 극복하는 경지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한다.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제3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용서를 강요당하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이 경우가 더 위험하다. 분노 표출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는 분노를 유발하고 이 감정은 어디론가는 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낳는다.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미세한 갈등이나 다툼은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존재한다.
얼굴 마주보기, 호의적인 눈맞춤, 그리고 뚜렷한 억양과 편안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높여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관계를 원한다. 만약 상대방이 시선을 외면하거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짓지 않거나 심지어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 원인을 모르는 이상 거부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악순환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몸의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투쟁 또는 도피 모드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안전하다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상대방의 대수롭지 않은 몸짓 언어와 표정에도 미심쩍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다시 경계하도록 만든다. 트라우마가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듯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어떤 신경계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반응에 따라 사회생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심리적 상태, 경험, 건강은 똑같은 신경 경로에 놓여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심리적으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관계를 느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관계를 느끼는 것이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고 만다. 만약 인간에게 질렸다면 우선 동물을 사랑해보자. 그럴 수가 없다면 식물이나 정원을 사랑해보자. 그것도 안 된다면 책을 사랑해보자.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 모습이 싫어서 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관계가 필요하다. 수많은 치유 과정을 지켜본 결과 변화는 관계를 계기로 시작되고 만약 이것이 깨지면 심리치료 효과도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관계는 말로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바라봐주고 눈빛으로 지지하고 느낄 수만 있어도 관계는 형성된다. 이런 기분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한 번이라도 이런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마치 작은 결속의 장소, 마음 둘 곳, 편안한 집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영화 E.T.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E.T.가 긴 집게 손가락을 뻗으며 E.T. 집에 전화해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관계는 마음의 집이다. 이 집 안에서 우리는 인정, 관심, 존중을 받으며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낀다. 인생 과제 1. 나는 안전한가? 뱃속에서 보낸 9개월이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삶의 시작은 스펙터클하다. 우리는 출생을 통해 이 세상에 발을 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보내는 9개월이 이미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삶이고 출생을 통해 끝이 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뱃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아주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최악의 예로 임신부가 흡연을 했거나 술을 마셨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론 대부분의 임신부는 임신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셔서 아이가 이미 중독된 상태로 태어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무척 많은데
이런 동기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각인된다. 어머니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임신 기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기쁨과 사랑의 감정으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것과 불안과 초조의 감정으로 아이를 품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9달 동안 함께 지내는 게 어떨지 상상해보자. 특히나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다. 자궁 속의 아이가 딱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아이는 어머니가 느끼는 온갖 감정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거부, 불안, 기쁨, 행복, 심지어는 테러를 당한다 해도 모두 함께 겪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당연히 흔적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왜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심이 가거나 불안을 느끼는지, 불쾌한 감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궁금해한다. 이런 감정의 원인 중 하나는 임신 기간 동안 겪은 사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세대를 걸쳐서 대물림 되기도 한다. 어떻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들이 세대를 걸쳐서 전해지는지 지금도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어떻게든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